안녕하세요. 네, 추운데 오셨습니다. 그죠? 네,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힘드셨죠? 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앞에 이범 선생님께서 이제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를 잘 짚어주셨어요. 실제로 입학사정관 전형에 관한 몇 가지 팁만 더 드리면 이런 겁니다. 앞에 이제 이범 선생님 그런 말씀 하셨죠. 플러스 알파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성적 위주로 뽑게 되더라. 예를 들면 어떤 대학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5명밖에 안 뽑습니다. 근데 지원자가 200명이에요. 경쟁률 높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입학사정관들이 별로 고민을 안 합니다. 경쟁률이 높아도. 왜 그런지 아세요? 플러스 알파가 뚜렷한 아이가 없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실제로요. 또 하나는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 같은 경우는 제가 볼 적에는 이런 측면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전에도 이제 면접 전형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서류가 들어갑니다. 비교과 서류가. 근데 그때는 뭘까요? 서류만 보는 거예요. 서류만 보기 때문에 스펙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죠. 왜? 스펙 하나당 점수를 매길 수 있지 않습니까? 봉사활동 몇 시간까지 몇 점 이렇게.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서류를 내는데 이걸 가지고 뭘까요? 입학사정관이 직접 하나하나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자, 이런 겁니다. 어떤 아이가 스펙이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5개는 뭘까요? 진정성이 좀 결여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봉사활동 시간이 많은데 사실은 뭘까요? 엄마가 대신 갔다 왔어.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럼 그런 거 빼야 되는 거죠. 입학사정관 전형에 원서를 낼 때는. 왜 그럴까요? 그거 넣었다가 입학사정관하고 면접하는 과정에서 뭘까요? 진정성이 의심되면 무조건 떨어진다. 오히려 뭘까요? 알짜배기 5개만 넣는 게 합격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이해되시죠? 자, 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모효과라는 말을 이제 요즘 새삼 실감하는데요. 원래 책 제목이 부모효과는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모효과가 됐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참 적절한 단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지금 화면이 되게 흐려졌네요. 왜 그럴까요? 연결에 어디 문제가 있나?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부모 효과에 대해서 되게 오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스갯소리로,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가려면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 할아버지의 경제력. 두 번째, 아빠의 무관심. 세 번째, 엄마의 정보력. 네 번째가 뭐 있죠? 동생의 희생. 그렇죠? 근데 실제로 저는, 뭐, 이범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사교육 현장에서 오랫동안, 직접 이제 온몸으로 학생들을 경험한, 그런 이제 사람들입니다. 저도 이제 학생들 상담, 뭐, 컨설팅 이런 것들을 꽤 오랫동안 했고요. 몇천 명 했어요, 몇천 명. 근데 이제, 저도 처음에는 사실 많이 헷갈렸어요. 왜냐면, 제가 볼 적에도 공부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를 구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확실한 건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초등학교 때부터 단계를 잘 밟아온 아이가 있습니다. 앞에 이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역량 중심의 평가가 수능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교과 공부 또는 학교 성적보다는 뭘까요? 그 아이가 뭔가 특정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뭘까요? 그 관심을 발전시킨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 역량을 키울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고1 때 모의고사를 보니까 언어 영역이 5등급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전혀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지어는요, 언어 능력을 평가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듣기 평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쓰기도 뭘까요? 있어요. 지금 현재 듣기, 쓰기, 읽기가 있습니다. 언어 능력 평가에. 근데 쓰기 문제 같은 경우는요, 쓰는 게 아니라 뭘까요? 객관식으로 평가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상할까요? 아니면 쓰기 능력이 정말 뛰어나면 금방 풀 수 있을까요? 문제가 이상해요. 정말로. 일종의 퀴즈 문제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런 문제를 갖다가 주로 많이 출제를 하니까 그런 문제를 경험하지 못한 아이는 5등급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런 아이가 자, 몇 번 모의고사를 보면서 문제 유형을 파악합니다. 그러면 금방 뭘까요? 1등급으로 올라가요. 자, 근데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치면서 국어 만점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모의고사를 딱 보니까 뭘까요? 3등급, 4등급, 5등급이 나와요?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로 있죠. 그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친구의 학습량은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뭔가 순서가 바뀐 거 아시겠죠? 예.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글을 읽으면서 소위 읽기 역량을 강화시킨 다음에 뭘까요? 예. 교과 쪽으로 넘어갔으면 또는 수능 문제 쪽으로 넘어갔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 외국어 독해 같은 경우도 누가 해결이 안 되나요? 외국어 독해 같은 경우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이런 것들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문제를 풀다가 틀립니다. 틀리면 아이들이 어떻게 스스로를 진단하냐면 일단 첫 번째, 내가 어휘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틀린 이유가 어휘력이 딸려서 못 풀었다고 생각해요. 근데요, 수능 출제 매뉴얼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수능 출제 위원들이 수능 출제를 만들 때, 수능 문제를 만들 때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을 정리한 교육과정 평가원의 공식 문서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수능에서 측정하는 어휘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네, 어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암기가 아니라 어휘에 대한 유추 능력이거든요. 유추 능력은 뭘까요? 모르는 어휘가 나와도 뭘까요? 문맥 속에서 그 어휘의 의미를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런 겁니다. 그런 훈련이 되려면은요, 처음부터 뭘까요? 정확한 독해, 정확한 문제풀이를 연습하면 안 되겠죠. 맞습니까? 자기 관심사를 쫓아서 뭘까요? 감으로 빨리빨리 읽어야 돼요. 실제 사례를 한 명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아이인데요. 아까 이범 선생님 말씀하신 사례와 유사합니다. 축구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발로는 잘 안 돼요. 말로도 잘 안 되고 이 친구는 뭘까요? 주로 눈으로 잘 됩니다. 눈으로. 보는 거죠, 주로. 근데 이 친구가 영어 모의고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한 2등급 나오더라고요. 바로. 그리고 그게 더 이상 올라가질 않아요. 올라가지 않는데 이유를 보니까 어법 문제하고요. 어법 문제하고 그 다음에 어휘 문제를 틀리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맞아. 근데 이 친구는 영어 독해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뭐만 봤을까요? 영어 축구 잡지만 봤어요. 잡지를 갖다가 이제 외국 잡지를 정기 구독을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오거든요. 오면 일주일도 안 걸려요. 기다렸다는 뜻이 뭘까요? 낚아채가지고 쭉 봅니다. 그 과정에서 뭘까요? 주제가 축구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영문을 읽고 이해하는 텍스트 이해 능력이 많이 발달한 거죠. 이해되시죠? 실제로 이제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쭉 밟아온 아이들은 나중에 가서 뭘까요? 수능 때 가면 정점을 찍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시험 공부 위주로 해서 교과 지식 위주의 학습 능력을 길러온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학습 능력이라고 볼 수 없죠. 어느 정도 딱 상한선으로 올라가면 더 이상 뭘까요? 올라가질 못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스스로 이제 자신의 학습 부진, 성적 부진 또는 모의고사 성적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막히는 지점까지 딱 갔다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상황에서 스스로 진단하겠죠.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릴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대부분의 경우 오진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느끼기에는 뭘까요? 모르는 단어 때문에 틀리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왜? 일단 단어가 모르면 더 이상 못 나가요. 그죠? 근데 명확한 것은요, 수능 외국어 영역에 출제되는 어휘의 수준은 영어 1 있죠. 고등학교 올라가서 배우는. 그 수준을 절대 뛰어넘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주 좋은 지문이 있어요. 좋은 지문이 있는데 그 지문을 출제하고 싶은데, 근데 만약에 그 안에 뭘까요? 어휘가 어려운 어휘가 있어. 이게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과정 어휘 수준을 뛰어넘어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단어 뜻을 실어줍니다. 알겠습니까? 문제에다가 별표라고요. 그 단어의 뜻을 실어줘요. 1년에 서너 개씩 나옵니다. 그게. 그러니까 지문을 바꾸기에는 뭘까요? 좀 아깝죠? 그러면 그 어휘를 심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화면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오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부모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대치동에서 학생들 상담을 하면서 참, 저 나름대로는 되게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별로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내가 뭔가 부족한 게 있구나 싶어서 심리학도 공부하고요. 심지어는 뭘까요? ADHD 치료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MC 스퀘어 이런 거 아시죠? 모든 걸 다 해봤어요, 제가. 실험 대상은 접니다. 안 해본 게 없어요. 실제로. 노트 필기법, 마인드맵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안 해본 게 없어요. 자, 근데 제 노력만을 가지고도 뭘까요? 안 되는 문제가 많아요. 어느 순간 딱 눈에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아이 뒤에 누군가 있더라는 거죠. 누굴까요? 부모님이 계시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부모님하고 아이를 같이 놓고 문제를 풀려고 노력했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많이 풀려.
그러다가 좀 더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뭘까? 이번에 아빠들이 있더라고요. 네, 여기 아빠들 많이 오셨는데요. 제가 그래서 대치동 학원과에서 제일 처음으로 아빠 교육을 한 사람입니다. 네, 아빠 교육을 했는데, 처음에 한 20분 정도 오셨어요. 네, 근데 시간 잡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네, 평소에도 바쁘시겠지만 뭘까요? 그런 교육이 잡히면 더 뭘까요? 바빠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 예. 이분은 된다 그러고 저분이 안 된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시간을 언제로 한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전설이에요. 예. 핑계 댈 수 없는 시간대가 있더라는 거죠. 언제일까요? 예. 일요일 날 저녁 8시. 예. 핑계 대기 어렵죠. 그죠? 그 시간대는요. 그죠? 저녁 먹고 나서. 그죠? 예. 그렇게 하니까 아빠들이 오셨어요. 자, 근데, 그때부터 제가 아빠 교육을 이제 가끔 하는데, 말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부모 교육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고, 대략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부모 교육이라는 것이 사실 뭘까요? 예. 개념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뒤에 보여드릴 텐데, 이 부모 교육의 역사가 가장 깊은 나라는 독일입니다. 예. 1900년대 초부터 뭘까요? 부모 교육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보통 말하는 교육 선진국들은요, 헌법에 뭘까요? 명시되어 있는 게 부모 교육입니다. 예. 자, 국가에 세금을 내죠, 국민들이요. 그럼 국가에서 뭘까? 세금을 받아가지고 국가의 의무가 있죠. 예, 공교육이 학생들에 대한 국가의 의무죠. 맞습니까? 그럼 학부모들은 어떨까요? 학부모 교육도 뭘까요? 국가의 의무사항이에요, 대부분의 나라가.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예. 근데 이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처럼요, 아이 키우기가 어려운 나라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상을 가끔 해봅니다. 만약에 세상이 바뀌어가지고요, 다른 나라들도 뭘까요? 우리처럼 입시가 복잡해지고, 부모 역할이 강화되면 뭘까요? 예, 한국에서 자녀를 키운 부모들이 대단히 뭘까요? 우수한 고급 인력으로 외국에 수출될 것이다. 일당백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예. 자,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부담을 전가하면서 학부모들 도와주는 시스템은 없죠. 근데 최근에 이제 부모 교육이 뭐 여기저기서 다 합니다. 다 하면서 이제, 참 그 부모 교육 본물이다. 이런 얘기가, 실감이 날 정도로 저도 뭐 학부모 교육 요청을 받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은 좀 이제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드리면 부모 교육도 지금은 이제 옥석을 가릴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이제 부모 교육을 가면 많은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최근에 제가 한번 우연히 목격한 장면인데 니트라는 거 아시죠? 국가 영어 능력 평가 시험. 네. 근데 니트가 지금 수능을 대체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네, 원래 니트 개발 계획과요, 도입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로드맵을 보면은요, 수능 외국어 영역 대체 여부는 뭘까? 내년도 결정 사항이에요. 네, 근데 이번 선생님 말씀하셨죠. 12월 달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그렇죠. 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최근에 보면 사교육 시장에서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대부분의 경우 악재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호재가 뭘까요? 니트밖에 없어. 그래서 이미 니트가 뭘까요? 네, 대세야. 예.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어를 대단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예, 학부모 교육을 하신 그 강사분이 제가 볼 적에도 뭘까요? 저 정도면 뭐 거의 원어민 수준 이상이다. 이런 분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니트 모의고사를 보러 갔는데, 니트 모의고사를 벌써 지금 여러 차례 시행을 했습니다. 모의고사를 보러 갔는데, 말하기 영역에 딱 들어가서 문제가 나오는데 자기가 입이 안 열어지던데요. 입이 안 떨어지다는 겁니다. 예. 그까지도 좋았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이분이 생활 쪽에 영어가 강하고 그런 이제 잘 설계된 그런 이제 문제에는 약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갑자기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주변에 대원외고 애들이 다 와서 같이 모의고사를 봤대요. 예. 근데 걔들도 뭘까요? 다 조용히 가만히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예. 제가 맞춰볼까요? 공포감. 맞습니까? 예. 조금 약하면 불안감. 맞습니까? 자, 실제로 부모 교육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부모들에게 팁을 주고 있어요.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단히 조심하셔야 된다, 그거. 예,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요, 부모님들이 이런 자리에 오셔갖고 열심히 정보를 얻어요. 예, 정보를 얻습니다. 자, 앞에 이범 선생님 얘기 핵심 중에 아이가 뭘까요?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키울 수 있는 뭔가가 있고요. 그게 뭘까? 진로랑 연관되면서